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비 엄청나게 내리고 그랬는데 피해 별로 없으셨어요? 별거 없으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더니 글쎄 또 이렇게 화창한, 얼마 안 가서. 하여튼 오늘 오다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예쁘더군요. 그래서 이런 날은 책방에 오시기에도 좋지만 놀러 나가기에도 정말 좋은 날인데, 토요일 오후에 책방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또 수십 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책이 조금 어려웠나요, 이번에?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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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저희 북클럽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정해서 보내드리고, 또 제가 편지를 어쩌고 저쩌고 써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20여일에 걸쳐서 책을 읽고, 그리고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저자분을 모셔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시대에 대면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눈다는 게 저는 점점 더 특별하다라는 거를 깨닫겠어요. 지난 2년 동안을 걸치면서. 그래서 저희 북클럽에 아주 귀한 시간이죠. 저자 쌤을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도 내용이 평소처럼 아주 만만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서울대 뇌인지학과의 이이나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성함이 같아요.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별로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을 안 만났어요. 네. 더군다나 남자분은 지금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가지시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이용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로,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로 가시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동사무소에 나중에 가서 출생신고 하시라고.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이름을 잊어버리셔가지고 그 동사무소 직원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어진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아자를 아이 할 때 아자를. 그 정말 근시안적이죠. 아이니까 아이라고 하는데 지금 50이 넘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저한테 용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피셜한 이름은. 네. 근데 교수님 이제 소개에 보면 이제 해마로 기억을 학습을 연구하는 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계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 학문 분야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아마 세계에 있는 해마 연구하는 사람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로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쉽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책방에 모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이 선생님 책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도 일부 쓰신 내용이 있지만 이 책을 어떻게 왜 쓰셨고, 이 뇌과학, 뇌인지과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 이 책을 어떤 면에서 읽으면 좋은지, 또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거, 더 알고 싶으셨던 거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는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릴 일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연이나 책을 쓴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저는 항상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학생들 상대로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으로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일반인들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항상 고민인데, 요번에 막 장마도 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맨날 날씨가 똑같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어제인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기억을 딱 마킹할 만한 이벤트가, 근데 이번 여름은 장마도 길었고 물난리도 나고 이런 기억이 나중에 2022년을 돌아볼 때 자기의 이제 일화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하늘을 딱 봤더니 너무 맑은 거예요, 가을 하늘이. 그래서 그거는 부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 대표님이 최인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용어를 이렇게 체계화하고 뭐 하다 보면 일단 그 용어 자체에서 오는 이제 거부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본인들도 다 일상생활에서 아는 내용인데 이제 뭐 학문적인 용어로 계속 기술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자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뭐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는 거하고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 듣는 얘기는 약간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인포멀한 버전으로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책 내용을 뭐 이 책에는 뭐가 써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책이 맨 처음에는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 뇌라고만 했어요. 근데 21세기 북스에서 망각하는 뇌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뒤에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뇌인지 과학이 밝힌 인류 생존의 열쇠도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류 생존의 열쇠를 생각 안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딴지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뇌라는 이 제목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다 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각하는 뇌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해마를 연구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또 순간순간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너무 외롭다. 친구도 별로 없고, 뭐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마가 여러분의 거의 그 인생을 기록하는 기록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에 반응하고 뭔가를 보면은 나는 저걸 봤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모든 행동을 여러분의 기억이 지배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학습하고 기억하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바로 북클럽 톡이 끝난 다음에 나가서 할 일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뇌라는 건, 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기억한다. 여러분은 뇌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중에 또 연구실에서 밝혀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제 이런 톡을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뇌가 뭔가를 학습하고 기억해서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이제 할 때 어떤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는 각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학습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학습을 또 해야 되나? 무슨 학원에 다녀야 되지? 뭐 수강권을 또 끊어야 되나? 시험을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 때문에 학습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거부감이 들죠. 근데 이게 너 학습했어? 이런 말 그 평소에 자주 쓰시나요? 너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요리할 때 너 볶음밥 만들 줄 알아?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너 볶음밥 만드는 거 학습했어? 이러면은 뭔가 이거 그럼 시험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독특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2번 실수하다가 이렇게 죽는 장면에서 뭐 you never learn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저번에도 그렇게 당하더니 또 당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말 나오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미 경험한 거를 보여주는 거를 그냥 learning이라고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학 이렇게 붙으면 일단 학이라는 게 배울 학이잖아요. 그래서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 딱딱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학습과 기억을 한다 그러면 그런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뇌 이 안에도 많이 썼지만 뇌의 세포는 자기가 일단 처리한 정보는 순간적으로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이제 그게 뇌의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세포들도 있고 해마 같은 데는 정말 오래 기억하죠. 마음에 담아둔다 그러죠. 마음에 새긴다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는 자기 세포가 그걸 담아뒀다가 이걸 나중에 언제 써먹나 이렇게 아주 오래 담아둡니다. 그런 데도 있고 뭐 각각 뇌 영역마다 그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유지하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이 어떤 이번에는 물을 먹어야 되겠다. 아까 커피를 마셨으니까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다 쓰이는 거예요. 다 쓰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거든요. 이 뇌의 그런 시스템은 이 뇌의 그런 세포의 성향, 경향은 뭘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경향은 이 생존을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뇌 세포의 속성을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휘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더 고차원적인 뭔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학원에도 가고 외국어도 배우고 뭐 자기 개발이네 뭐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막 60대 70대 분들도 뭔가 새로 배워가지고 뭐 바리스타도 하시고 뭔가 뇌가 할 줄 모르던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할 줄 알게 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이라는 생물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생물학적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장기예요, 그냥. 장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도 장기고, 허파도 장기고, 위도 장기고, 뇌도 장기예요. 근데 뇌는 장기 중에 좀 독특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독특한 장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독특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세포는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생존이 끝나죠. 허파가 기능을 정지하면 생존이 끝납니다. 뇌가 정지하면 생존이 끝나요. 그래서 아주 깊은 뇌의 작동 원리에 아주 그 깊은 바다의 심연 속의 그런 원리 중에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뇌는. 근데 그걸 이제 뭐 좀 고귀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동물의 생존처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학습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좀 깝깝한 답답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막 대치동 학원이 여기 대치동이죠. 대치동 학원이 떠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 학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을 저는 많이 상대하는데 대학원생들이 오면은 이게 입에 배 있는 게 뭐 어저께 논문을 읽었다는 것도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 학습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말인데 근데 이제 영어로 주로 강의를 대학에서는 영어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learning이란 말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외우고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정의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학습이라는 걸 너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뇌가 새로운 거를 새롭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여러분도 저 처음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근데 처음 보셨을 땐 처음 보신 거지만 지금은 처음 보신 게 아니죠. 몇 분 전에는 처음 보셨지만 그럼 여러분의 뇌는 이제 제 얼굴을 익숙한 걸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봐도 저 사람 저번에 거기서 봤던 하면서 여기가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뇌는 어떻게든 익숙한 걸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고자 하는 생명체에게 새롭다는 거는 위협이에요. 새롭다는 건 위협이고, 나는 새로운 걸 항상 찾아서 여행도 다니고, 난 새로운 게 너무 좋은데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그리고 자연계에서 그런 동물은, 인간은 예외인데, 인간이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자연계에서 동물이, 난 새로운 게 너무 좋아? 오늘 생이 마감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이죠. 새로운 거 자꾸 찾아다니면 결국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그죠? 그러면 뭐 죽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려동물도 키우고 그렇게 하시지만 반려식물도 마찬가지고 생명체는 심지어 아메바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생명체는 새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 저건 익숙하다. 나 저거 저번에 경험해봤는데 쟤는 이렇게 하면은 대처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학습입니다. 학습이란 말을 안 쓰고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강연이 안 되네요. 계속 학습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그거를 너무 익숙하게 만들면 이제는 의식을 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양치질 한다든지 양치질 할 때 내일 근데 은행에 가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손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잘 이렇게 이빨을 구석구석 하고 있죠. 그런 거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 뇌인지과학에서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헤빗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함도 얼마나 서있게 익숙해졌느냐, 아니면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는 뇌가 거의 눈 감고 다 한다.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뇌의 학습이에요. 그죠? 이거 뭐 다 적용돼요. 뭐 여러분 뭐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너 학습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모르는 거 있었으니까 배워서 이제 시험을 봐도 알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만들었니?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평생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제가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또 옷을 바꿔 입고 나오면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뇌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비즈니스 혹은 사회적 이슈, 산업적 이슈가 엄청나게 지금 앞에 널려 있죠. 아마 21세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매체에서 접하는 것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은 지능이라고 부르기 좀 뭐할 정도로 뇌에 그렇게 아까 익숙하게 만드는 거의 머신이거든요. 뇌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을 정말 잘 다룹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 뇌의 그런 기능은. 근데 뇌가 뭔가를 굉장히 자동화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한 걸 아까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또 기계학습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요. 그거는 사람이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뇌의 특정 부분 중에, 인지의 특정 부분 중에 지금의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목표는 사람의 지능처럼 만드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지만 영화에는 이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것도 이 뇌를 완전히 속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로 뇌를 잘 알지는 못하고 또 뇌를 그렇게 속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도 꿈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꿈은 그렇게 뇌가 완전히 어떤 가상의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메타버스를 지금 막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이걸 쓰고 하루 종일 뭔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퇴행성 뇌질환, 뭐 치매 같은 것들 여러분 잘 아시죠? 정신질환은 우울증, 뭐 ADHD, 뭔가 인지나 이런 것들이, 뭐 치매는 당연히 이제 인지적 기능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기억 같은 게 잘 안 되고. 이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 뭐 산업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한 방에 해결하려면 뇌가 특히 뇌 세포로 이루어진 어떤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새로운 거를 익숙한 걸로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지 그 원리만 알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아직 원리를 몰라요. 근데 원리를 안다고 가정하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밝혀내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특히 이제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은 사실은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인간은 뭐 꼭 숨이 끊어져야 생존을 하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선언하진 않죠. 살아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죠? 자기 옛날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게 이제 사는 거냐,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약간 다른 의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뭐 오늘은 꼭 학습을 해야지, 뭐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뇌는 알아서 그걸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비디오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동물들은 진짜 학습을 실패하면 그날로 죽어요, 다. 왜냐하면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가 딱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얘네들이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지만 이 비디오에 보면 이제 표범은 또 쟤네들한테 안 들키고 어떻게든 가가지고 목덜미를 물어야 되는 거고, 얘들은 표범이 오면 어떻게든 물리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 경험이 많은 이 가젤, 사슴은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표범은 잘 안 놓치죠. 그래서 되게 경험이 많은 표범은 누굴 노리죠? 여러분 동물의 같은 거 보면은 어린애들을 노립니다. 경험이 없는 애들. 혹은 뭐 이제 육체적으로 약한 노인네. 근데 이제 어린 동물이 맛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애들, 이게 한번 탁 튀어나오면 쟤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치는데 그 중에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애들이 딱 눈에 들어오면 걔만 한 놈만 계속 이제. 근데 이런 관계가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가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대로 형성돼서 인간관계에도. 그래서 쟤는 꼭 피해야 되겠다. 엄청난 학습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쟤는 내가 꼭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관계가 이게 형태만 다르지 뭐 그 사람이 와서 제 목덜미를 물진 않지만 그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싸움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생존이라는 게 굉장히 드러나진 않지만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학습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촉발제 같은 게 해로운 게 나타나면 저거를 나중에 또 보면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생존의 제1법칙이에요. 해로운 건 피해라. 해로운 건 맞서 싸워라. 뭐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지만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해로운 건 피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로운 거는 다음에 또 저걸 만나면 또 어떻게 저거를 좀 취할까? 그죠? 여기 비디오는 이 심리학에서 되게 오래된 옛날에 1989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실험인데 이 썬다이크라는 심리학자가 고양이를 이런 우리 같은 데 가둬놓고 근데 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조작을 고양이가 해야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이 안에 넣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행동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탈출 게임 아시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저렇게 손을 하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아무 행동이나 해요. 근데 잘 보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데 문이 안 열린 거는 나중에 다시 안 합니다. 잘.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라고 하죠.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거를 임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에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도 하고 실패했는데 계속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그 멍청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 멍청한 게 아니고 학습을 잘 못하는 거죠. 시행착오의 식의 학습은 그러다가 이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이 문 그 자물쇠 걸쇠가 걸려 있는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어쩌다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밀었는데 문이 탁 열렸어요. 그러면 문이 왜 열렸지? 내가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이 뭐지? 문을 이렇게 줄을 민 거.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넣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 안 하고 바로 가서 이렇게 줄을 밀어요. 네, 그리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아니 저런 것도 무슨 과학적인 발견인가 나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 당시로서는 효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law of effect라고 해가지고 동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뇌는 효과가 있었던 것 자기가 문제를 풀기 위해 효과가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효과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이제 효과라는 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reinforcement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 기억을. 그거를 강화학습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의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알파고를 이긴 그 뭐죠? 알파고를 이긴 게 아니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바둑을 혼자서 막 두고 졌네. 그 요수는 피해야 되겠다. 고양이처럼.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이겼어. 그러면 요거는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요 시츄에이션이 나오면 써먹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그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냐만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효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거를 뭐 설명하는 책도 있고 이렇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로운 걸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로운 거를 어떻게든 다시 생각해내기 위해서 학습이란 건 그 두 가지 큰 원리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하셨던 일을 다 적어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적어보시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요 일은 내가 이로운 걸 취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리고 또 이 행동은 내가 해로운 걸 피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분류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드라마와 모든 소설과 모든 영화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거에 해당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생존 현장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현장에서 뭐 법정에서 마찬가지죠. 증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도 완전히 다 그 해마라는 여러분의 뇌가 거의 자동 그 동영상 촬영기처럼 모든 것들을 다 촬영하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억이 잘못되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거야 안 본 거야 뭐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점점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 것들도 이제 기억이 이 사람이 증인이 자기 앞에 그날이라는 건 없죠 더 이상. 지금도 제가 아까 표범 얘기한 거는 과거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이 꺼낼 때 내가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좀 이제 학술적으로는 달리 하는데 이 recollection이라 그러면 회상. 이거 그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오는 거죠. 회상이라는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회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회상이 우리나라에는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고 이런 걸 회상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런 감정적인 건 전혀 없고 그냥 이 여자가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앞에 없는 거를 아주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회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해마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혹시 뭐 드셨나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뭐 먹었지? 순두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순두부 여기 없잖아요? 그래도 막 떠오릅니다 이게. 그게 이제 해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해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왜냐하면 누가 언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회상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기억 방식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를 꺼내는 방식에 제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점점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별거 아닌데 저도 안 쓰고 싶은데 또 이상하게 recognition 이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알아보죠. 우리가 그냥 알아본다 그러지 저 사람 제인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안 써요. 근데 영어로는 Do you recognize her?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re는 제고 cognition 인이니까 제인하다 했는데 얼마나 어색한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색한 말인데 제인해 보시죠.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다. 근데 이거는 아까 회상하고 달리 자기 앞에 자기가 기억에서 꺼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최인아 책방 이렇게 알아보면 제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기 없는데 강남역에서 거기 이 샹들리에 같은 거 멋지지 않니? 그러면 샹들리에 멋지지. 그건 회상이에요. 왜냐면 자기 앞에 샹들리가 없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해마를 둘러싼 해마는 거의 기업입니다. 기업. 모든 그 해마 주변에 뭐 영어로 하면 엔트라나 콜텍스니 뭐 갖가지 영역들이 엄청 한 2부분에 있는 엄청나게 큰 영역들이 해마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24시간을 담기 위한 엄청난 거의 삼성급의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사셨는지 다 다르겠지만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해마가 하는 일은 대개는 한 번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루는 회사죠. 해마는. 회사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면 또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복해서 일어나면 해마는 이제 관심을 잃기 시작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일화기억이라고 하면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지 그게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많이 그죠? 그때 그 선생님이 너한테 막 많이 뭐 시켰던 거 기억나니? 그때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 한 번만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거 아주 오래 기억하죠. 근데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해마가 다루는 기억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기억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의 생활에 70%? 뭐 퍼센트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90%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기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막 노트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오실 때도 막 문을 열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패스를 꺼내서 하고 이거 다 학습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몰랐던 거를 학습한 건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이제 이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베이설 갱글리안이 뭐 제가 뭐 그 뇌 영역은 사실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뭐 스트라이터민이 이 뇌 중심부에 아주 거대한 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걔들은 반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만 배울 수 있는 종류의 콘텐츠를 담당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자전거 배워보셨죠? 이게 처음에는 이 내 근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다가 뭐 스키 타는 거, 스노우보드 타는 거, 뭐 골프 하시는 분들 배워보시면 이게 점점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는데 아주 이렇게 선형으로 시간을 들이면 들이고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자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죠.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종류의 또 기억은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탑재가 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또 그죠? 그래서 자전거를 내가 10살 때 탔는데 만약에 뭐 40살이 돼가지고 따릉이 한번 타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근데 한번 타보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죠. 그런 기억들은 뭐 악기 배우는 거, 악기 배우다 이런 거 배우다가 이제 한 달 하고 관두시는 분들 많죠. 몸이 저주받은 몸인가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종류의 학습은 뭐 양궁 우리나라 잘하지만 심지어는 뭐 무는 요즘에는 그 화장실에 가도 수도꼭지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틀어야 되는 건지 뭐 아주 그 팬시한 호텔에 가면 이게 수도꼭지가 어디가 수도꼭지인지조차 그런 것도 다 학습하고 나면 다음에 그 호텔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의 많은 그 행동을 이어주고 끊기지 않게 하는데 많은 시스템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뇌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진화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오래된 시스템이고 그래서 좀처럼 망가뜨리기 어려운 한번 탑재되면은 좀처럼 망가지지 않는 시스템인데 해마 관련한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엔지니어가 만들었다 그러면 약간 불량률이 높은 하지만 진화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지금 책 내용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죠. 네. 상상 같은 것도 상상이 생존에 필요할까요? 이게 생존 챕터에 나오거든요. 상상을 안 해도 생존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존 확률을 높이죠. 왜 그럴까요? 상상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상상일 거예요. 소설책 같은 거 보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이렇게 막 책장을 넘기죠. 왜 손에 땀을 줍니까 자기가? 누가 죽을 것 같고 막 빨리 그죠? 상상이라는 게 보면은 어린애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어린애들은 이 바운더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게 뇌인지과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어렴풋이 정의된 것으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조합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상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크리에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용도 본 적이 있고 뭐 이런 구름도 본 적이 있고 산도 본 적이 있고 다 본 적이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지만 이걸 이런 방식으로 독특하게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엔지니어들은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직장에서는 그런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안을 가져오면 다 해봤다니까 이게 베스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을
자기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벌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근데 생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방금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야 근데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했다 망했어. 저렇게 했다 망했어. 해가지고 가장 될 법한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 능력이 남다르겠죠. 그래서 이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벌어진 일, 자기가 경험한 일 플러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일까지 해가지고 아마 책을 읽으면 그런 경험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대처 능력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존의 현장에서 대처 능력이 남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이라는 게 뭐 그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매번 상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고 오늘 거기 어떻게 갈 거니? 그러면 뭐 버스 타고 갈까? 버스 저번에 막혀가지고 2시간 동안 있었어. 안 돼. 지하철 타야지. 지하철 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지하철이 뭔데? 대화 단절이죠, 거기서. 그래서 해마가 없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한테 뭔가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건 과거고, 그 딱 중간 다리에 자기가 딱 있는 거죠. 근데 뇌가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어주려고, 네가 과거에 가진 거를 미래에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 자꾸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해마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생존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공감, 내가 어저께 어디 갔는데 2,000원 거슬러 달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못 거슬러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매니저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래 나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막 공감해 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좀 오래 가죠.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참아 그냥 이러면 그냥 대화 단절이죠 거기서. 그래서 공감을 막 해주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도 저번에 그랬는데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공감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진정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을 보면 되게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그죠? 근데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 잘 보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그 자기에게 겪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근데 자기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할 때 그 몰입도 하고, 나는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하고는 이 몰입도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기억하고 한 것들이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저 생활 현장에서 순간순간 어쩔 때는 아주 그 어떤 일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생존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속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챕터 1에서는 뭐 생존에 정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두 번째 챕터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저희 그 서울대 뇌인지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일도 학습과 기억을 할 때 이제 세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근데 그게 재밌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 자연과학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뭐 세포는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서 이따가 질문이 나오면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아주 미니멀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이거 인간 사회하고 똑같아요. 세포들도 잘난 세포들 많습니다. 정말 뭐 혼자서 딱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생기고 아름답게 기능하는 세포들 많은데, 뇌에서 이제 어떤 에피소딕 메모리나 아까 절차적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혼자서 설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뇌 세포 하나가 인간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나 인지를 끌어내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즉 이게 신경망이라고 그러죠. 망으로 엄청난 그룹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코딩 자체가 그룹으로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신경세포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생긴 것들 많아요. 굉장히 모양도 다양하고, 이거는 이제 뭐 피라미드 셀이라고, 여기 세포체가, 세포의 몸이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누군가 봤나 봐요. 아무리 봐도 피라미드 모양 아닌데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계속 얘기를 들으면 피라미드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해마에 있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포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해마와 그 주변은 거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데, 이게 모든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이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얘네들이, 이게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보면은,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봤지만, 뭐, 대학도 회사죠. 보면은, 이게 전통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세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얘가 얘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 이렇게 시냅스라고 부르는 붕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시냅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시냅스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세포의 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세포의, 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팔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전기 신호가 와요. 전기 신호가 오는데, 진짜 그 전기입니다. 전기 신호가 오는데, 얘가 마지막에, 이게 지금 그 뇌 척수액이라고 들어보셨죠? 뇌는 이렇게 물에 가득 차 있어요. 바닷물 성분에 물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물 속으로 전기를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영장에서, 그런 거 안 해보셨겠지만, 수영장에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딱 잠수를 해가지고 테니스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 공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딱 친구가 잡을 수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을, 각종 화학 물질을 여기서 이렇게 분비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았다.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을 보고 이제 그 해독을 하는 거죠. 얘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건가. 그죠? 여러분 뭐 도파민이 뭐 이런 거 막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 다 그런 신경 전달 물질. 그 약물이 여기서 분비되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멍청하게 설계를 했지? 그냥 전기 신호로 쫙 하면 되게 빠를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저 코드 꼽듯이 딱 꼽아서 하면 빠를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 지금 그림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느라고 얘가 던진 모든 테니스 공을 얘가 받고 있지만, 사실은 물속에서 테니스 공 던져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옆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요. 흘리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받을 때 요걸 조금만 받게 할 수도 있고,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얘가 조금만 받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얘가 나왔을 때 일부는 다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조절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화학 물질은. 그죠? 여러분도 약을 조금만 드세요. 어지러우시면. 반알만 드세요. 그죠? 약이라는 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전당한 사람한테 전기를 조금만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그게 안 됩니다. 물론 뭐 회로를 만들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컴퓨터가 볼 때는 야, 저 뇌는 정말 바보같이 설계가 됐구나. 저렇게 물속에서 서로 뭘 던지고 저래. 굉장히 멍청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또 주의 집중, 뭐 온갖 그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 정보 처리에 관여해서 조절하고 하려면은 이런 화학 물질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생존에 또 유리해서 이렇게 진화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시스템이에요. 전기로 대부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과 직원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만 화학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인공지능 이걸 좀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가 이 설계 아키텍처 자체가 컴퓨터가 구현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이런 식의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은 굉장히 여기서 세게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야,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되겠다. 나 이번에 죽을 뻔했어.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그 강하게 케미칼 반응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장기 강화된다. long-term potential, 뭐 LTP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저희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하게 나중에 나오지만 되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적당히 하고 이제 쓸모가 없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여러분 제가 책에서 말한 거는 이제 PTSD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죽을 뻔한 기억을 하면은 아까 생존의 원리 중에서 피하고 싶은 거를 이제 피하는데, 시스템이 이로운 걸 취하고 해로운 걸 피해야 되는데, 해로운 걸 피하는 데만 이제 완전히 뇌가 특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사슴이 표범한테 물릴 뻔해가지고 그 사슴의 이제 일생일대의 목표는 표범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범이 나타나는 곳에 항상 맛있는 게 있고 먹이가 많아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인생에. 그러니까 피해만 다녀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굶어 죽겠죠. 표범은 피했는데 굶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억이 적당히 그 밸런스란 말을 제가 여기서 많이 책에서 많이 했는데,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게 제품이 아니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나오실 때는 딱 밸런스가 맞춰져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여러분의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이 밸런스가 딱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로운 걸 취하고 해로운 걸 피하는 시스템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나왔는데, 그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가 정신질환이나 치매, 뭐 온갖 것들에, 지금의 AI도 머신러닝, 기계학습 위주의 AI도 그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 있는 굉장히 불구 인지를 가진 기계 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렇게 화학물질 나오는 그 장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시냅스. 네. 거기서 그게 의지는 관여가 안 됩니까? 조그만 나 요만큼만 받을래, 이게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넘어서서 그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 화학물질이 왕창 나오게 되는 그거는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극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은 경험을 해도 반응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거기서는 뭐가 달라져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개인차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포가
얘가 1이라는 정보를 줬을 때 얘가 1이라고 반응하는 세포가 있고, 얘가 1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얘가 10이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그 개인차라는 건 근데 대개는 이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뇌가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의지로 조절할 네. 수 있는 부분은 네. 자기가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조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주 원초적인 학습 부분은 사실은 네. 자기가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고만와 이거는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약으로 이제 요즘에는 조절하지만 이제 네. 약이라는 게 문제는 아주 저 문제가 있는 시냅스에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까지 암세포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까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되진 않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인지를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런 회사를 차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뭐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좀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 네. 나도 외국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인지를 조절하고 싶은 희망이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저렇게 따라하는데 네. 나는 왜 안 되나? 네. 내 뇌를 저렇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여기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요. 네. 아까 이제 뇌도 하나의 장기다. 그렇죠. 심장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장기 이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신장 이식, 그렇죠. 뭐 허, 네. 저기 맞습니다. 하는데 뇌는 소위 그 이식 트랜스플란트가 어렵나요? 그 영화에선 이미 다 되는 것 같고 그 공각기동대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보면은 일단 이 바디는 다 네. 기계인데 뇌만 그게 이제 지금의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기계하고 뇌를 접속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결국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장기도 뇌보다 훨씬 간단한데도 그게 그 완벽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 성공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뇌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의 속성이 일단 뭐 심장은 그냥 혈액을 펌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만 뇌는 남의 뇌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좀 들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꼭 좋은 버릇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선생님도 책에 쓰셨지만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기억이 나야. 예. 이런데 저에게 만약에 이 선생님의 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전지 선생님인지 뭐 이런 문제도 또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컴퓨터로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기술에 성공하면 여기에 뭔가를 꼽으면 매트릭스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여기다 뭘 꼽아서 뭐 고3 수학 오늘 주입해줘 이러면 쫙 들어와가지고 예. 학습 다 했어 이렇게 딱 떼면 이제 그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지식을 그렇게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지식이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사람이 뭔가를 자기가 학습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변하는 다른 그거 외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이 이제 계속 뭔가가 탑재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고3 수학을 보면 그 사람은 만점을 받겠지만 그 정상적인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막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화해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인격체로서의 그런 건 전혀 없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또 다른 케이블을 통해서 넣어줄 건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비슷한 류의 질문이긴 한데 그 책에서도 그 영화 이야기와 이렇게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도 네. 있었는데 아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뉴럴링크인데 예. 뭐 최근에도 기사 보면은 뭐 승인 FDA 승인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해서 뭐 싱크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다시 예. 뭐 투자를 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임상 실험에서 어떤 목표가 성공을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좀 어떤 쪽에서 가장 먼저 좀 도움을 받고 또 가장 반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어떤 점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좀 민감한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전기차도 만들고 스페이스 사업도 하고 인류의 그 바운더리를 넓히려는 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걸 잘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하고 이제 테슬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뇌 얘기 나오면 이제 좀 이렇게 뒤쪽으로 앉으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아끼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좀 블러핑이 심한데 그 분야 나오면 약간 좀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지금 하려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병 있는 사람들 걸음걸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 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가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그거는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의 뇌 기능 저하를 가진 사람들이 그 뇌를 자극해가지고 생활이 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 어둠 속의 빛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정말 우울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뇌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뇌가 아픈 뇌들 혹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뇌들 이런 뇌에게는 사실은 뇌에 직접적으로 그 자극을 주고 조절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근데 진짜 된다고 보냐 뭐 지식을 뭐 이렇게 다 컴퓨터에서 막 이어받고 근데 뭐 안 되더라도 그런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예. 뇌가 젊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시냅스 활동이 원활한 것을 혹시 의미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또 다른 분의 질문인데 이어지는 거라 네. 제가 같이 드릴게요. 예.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교수님이 꼭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해마를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한 것들을 보면 이제 나이든 쥐, 그 다음에 젊은 쥐, 그 다음에 어린 쥐 이런 그 쥐들의 이제 해마의 활동,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습과 기억을 시켜놓고 보면은 의외로 나이든 쥐들의 해마가 젊은 쥐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나이든 쥐들은 이제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또 해야 되나 오늘? 그래서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하다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학문의 영역보다는 제 인사이트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젊은 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을 스테이지고 그때 이제 자연의 섭리가 젊은 뇌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생존 확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뭔가가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뇌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린애들 보면은 어린애들은 거의 뇌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빨고 뭐 이러는 거밖에 탑재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데 얘들은 거의 뭐 이게 뭐지? 막 입에 넣어놓고 오면 저기 가 있고 막 그죠? 저게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막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때부터 거기가 아마 최대치고요. 호기심에. 이제 그 다음에 20대부터 해가지고 경험은 이렇게 올라가고 호기심은 이렇게 낮아지고 그게 이제 젊은 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이건 이제 과학이 잘 모르는 속성인데 뇌가 저런 화학적인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봐도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이야
이렇게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저거 뭐 저번에 봤던 거 뭐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정말 그 젊게 느끼게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자연은 그걸 이렇게 호기심은 줄어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존 확률이 높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저게 재밌다고 저렇게 깔깔거리는데 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게 부러워할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도 있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저도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제 계속 여기 이 문제인데, 혹시 젊다는 거는 저 연결이 훨씬 왕성하고 그렇죠. 활발하고 빠른 거를 젊은 뇌라 그러지 않을까? 그럼요. 그죠? 예. 질문하신 분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님 뭘 하고 계세요? 저는 젊어지려는 노력을 하진 않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이거 턱 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주의 집중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한 일을 오래 못 하고, 이렇게 제 오피스도 컴퓨터가 이렇게 3대, 4대가 이렇게 코너마다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코너마다 다 다른 일이 이렇게. 근데 뇌 속성이 이제 개인차가 너무 큰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일을 굉장히 오래 집중해서 하고 그게 끝나야 다음 일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면서 결국에는 하다 보면 일이 끝나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좀 거기 이제 꼭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제 뭐 신경과학자들만 모아서 밴드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음악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자기 뇌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집중해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거를 하면, 제가 볼 땐 뇌가 젊다는 건 이제 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거든요. 흥미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뭐 나이 든 뇌가 뭐 그렇게 뭐 머신으로서 성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라서, 흥미 유발은 근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저한테 흥미 있는 게 여러분한테 꼭 흥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통상 젊다는 거를 긍정적인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젊었을 때의 머신으로서의 성능도 훨씬 좋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연이 이 뇌를 이렇게 진화를 했을 때 꼭 저 연결이 막 이렇게 빨리 잘 되는 것만이 생존에 최대로 유리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경험과 이게 다 어우러질 때 그 생존 가능성이,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가 시냅스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다 이렇게 프루닝 된다고 그러죠.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면 가지치기가 되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더. 가지치기가 안 된 데는 정말 부산하죠. 애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전전두엽 이런 데는 사실은 12살까지도 제대로 다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가만히 좀 앉아서 오래 있으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뇌에게는 아주 불가능한 태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동봉을 하거든요. 그 수많은 책 가운데 왜 이 책을 골랐고 어떤 면에서 읽어볼 만한지. 제가 이번에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쓴 것 중에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할 것 같은데, 나는 경험을 새로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다. 이 뇌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이유는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디지털 문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앞선 세대가 알고 학습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편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읽다가 보니까 경험이라는 것에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상상력, 창의성도 실은 경험하고 무관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경험이 꽤 풍부할 때에 그것들을 이렇게 엮고해서 다양한 새로운 걸만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경험이 많이 이제 쌓인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겪는데요. 네. 어린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생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네. 겪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를 이루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뭐 시냅스가 태어났을 때 제일 많다고 그러지만 상상력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내일 가게 가서 뭐 할 거야? 뭐 탈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이제 그런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한 게 많으니까 뭘 상상해도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경험이 없는 데는 그만큼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조금만 조합해도 자기 경험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상상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죠? 그래서 뭐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뭔가 재능을 그래서 그때 브레인은 뇌는 그런 시뮬레이션 상상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거를 맥시멈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생존의 혹은 그런 확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완전히 합쳐졌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뇌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려면 그런 속성을 알면 그 젊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초이스가 없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처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고 그렇게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또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다 융화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로도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뇌 영상 검사상 해마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책에서 죽은 해마세포를 되살리는 게 어렵다고 쓰셨는데 네. 그렇다면 운동의 효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뇌세포는 옛날에 그 머리 때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우스갯소리 할 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우리 저 세포라는 거 원래 이렇게 죽으면 재생돼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피부도 하면 재생되고 다 거의 다 재생돼요. 뇌세포만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때리면은 이 죽으면은 안 되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거의 모든 뇌 영역에 있는 세포들이 한 번 죽으면 그래서 죽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하게도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해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에 아주 그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거기도 하위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하위 영역에 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레놀셀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연구 결과는 아마 운동을 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세포가 생겨나는 그게 레이시 더 높아진다.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뭐 해마 그리고 이 알코올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알코올에 취약하고 굉장히 톡식한 것들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게 세포가 생겨나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는 그렇게 생겨나는 세포들이 왜 생겨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학습과 기억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기억은 저희가 뭔가 새롭게 경험하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 태어난 세포가 담당하고 해마에서 그 다음에 그 기억의 나이가 이제 또 들 거 아니에요? 이건 10년 전 기억, 20년 전. 그러니까 그 해마의 그 세포의 나이하고 같이 간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아직 그거를 증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해마가 거의 유일하게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수면 이런 건 굉장히 오래 연구되어 온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그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게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네. 그 왜 가끔 보면 사진기 기억력 있다는 네. 아이들이 예,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의 해마는 그런 사람의 해마는 말하자면 슈퍼 터보 엔진이 달려 있는 해마를 가질 건가요? 우영우 같이. 네. 사진기 그러니까 시각적인 기억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은 한번 딱 장면을 보면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집에 가서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탤런트를 타고난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도 그 내용을 이해해서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페이지를 그냥 떠올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마의 기억은 사실은 그런 기억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시각 영역의 특성이고 해마는 그 동영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저희가 드라마 하나를 보면은 저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 어떤 장소가 변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이제 해마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어서요. 왜 가끔 왜 만취를 해가지고 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 퓨즈가 끊겨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해마가 동영상 기록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한다면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삭제가 되어버리는 건가? 그냥 저희 용어로는 인코딩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알코올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술을 드신 분은 이제 해마가 그 순간 마비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취제를 넣은 것처럼. 근데 제가 어떻게 집에 왔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오는 기억은 아까 말했던 절차적 기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 문을 보면은 5걸음을 걷게 그거 다 이미 이렇게 코딩이 돼 있는데 그거는 베이슬 갱글리아나 뭐 세리벨럼이나 이런 데서 해마 외의 기관이 옛날에 김유신이 막 말이 지멋대로 갔다고 막 말한테 뭐라고 그랬지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해마는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스토리가 되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채워 넣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들 그런 걸 잘 안 믿는 이유인데 그래서 약간 스토리를 기록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특히 마케팅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스토리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 효과적인지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알았어요. 스토리를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머니가 거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화나 그런 것도 시나리오가 일단 사람이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뭔가 뇌가 이렇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작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게 해마가 독특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멘탈 훈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하려면 뇌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멘탈 훈련이 마치 운동선수들이 왜 시합 전에 특히 뭐 골프나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셨습니다. 뇌는 훈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시냅스 여기 보여드린 것, 이 시냅스도 강도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고 자기가 그 강도를 조절하는 어떤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한 대로 또 바뀌고 그게 이제 플라스티시티라고 여기는 안 썼는데 책에는 나올 텐데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고 원래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까 저 고양이 할 때 제가 트라이 앤 에러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솔루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지만 사회가 너무 이 트라이얼하고 에러를 하면 너무 퍼니쉬를 하니까 그게 이제 두려움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학습과 기억의 시스템이 따로 있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이 감정과 정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 그다음에 남한테 뭔가 이렇게 상처받는 거 이런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개인차가 상당히 심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걸 유난히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학습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을 뭐 더 할 수 있고 실패를 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인데 그건 여러분이 그냥 결심을 하시지 않더라도 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어로 resilience라고 그러죠. 실패해도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이런 그 정서적인 부분은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랬다 어쩔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질이 상당히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절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화학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뇌인지과학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오래된 여러분의 개나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뇌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연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람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공포감을 계속 주면서 무섭지 이런 실험이 가능하겠어요? 그 윤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영화나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공포를 극복하고 해내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런 거라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렸을 때 실패를 하면 너무 뭐라 그러지 않으면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미국이나 서양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지 않는 문화죠.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처음에는 제가 뭘 잘했는데 자꾸 잘했다고 그러지. 굿자, 뭐 계속 굿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잘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한국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못한 걸 자꾸 지적하면서 너는 이걸 개선해야 돼. 이걸 개선하니까 뭔가 트라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또 에러 하면은 이제 또 뭐라 그럴 거니까 안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방금 질문 주신 분이 그 잘 하시려면 정말 그거를 개인이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 관련해서 주신 질문이라면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좀 그렇죠. 관대하게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 좀 리더의 위치에 계시다면 또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즐겁다라는 얘기를 사실 책에서 하셨죠. 실제 경험이 일어난 것과 가상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인지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웃으면 뇌가 행복한 줄 안다. 그 말 그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 즐거워서 웃는다. 아니 가끔 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거울 보고 웃어라. 그러면 즐거워진다. 행복해진다. 얘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심리학에서는 되게 오래된 그 아까 말했던 감정 관련해서 즐겁다는 것도 해피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공포감도 있고 그런 거에 동물이 뇌가 왜 무섭다고 느끼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뱀이 나타났는데
뱀은 무서운 거니까 무서워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뱀을 보자마자 어떤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시스템이 이제 도망가게 만드는데 일단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면서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내가 뱀을 봐서 도망가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고 한데, 그런 즐겁다는 것도 저희 학문적으로 얘기하려면 그 해피하다, 뭐 공포감, 그다음에 불안감, 그다음에 그런 류의 감정들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자극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저거 되게 재밌는 것 같다라는 건 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사실 감정 시스템인데, 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이제 해석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면 상당히 불안하고요. 내가 저걸 봐서 재밌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해서 인지적으로 그걸 자기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연구와 맥락이 닿지 않나.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가 감정을 촉발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그거에서 촉발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지금의 행동이 그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건지 사실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웃으시면서 재밌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또 질문하실 분이요? 제가 그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뇌가 이제 아까 러닝을 하고 이제 단련하는 훈련도 해줄 수 있고 이러는데 유전적으로요. 네. 부모한테서 타고나는 것도 있나요? 어느 정도로? 이제 뇌도 일종의 장기라고 하셨으니까 장기에도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애도 있고 그렇죠. 전혀 무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타고나 유전적이야 이렇게 하는데 뇌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있다고 지금 생각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요. 유전과 환경의 문제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갓 태어난 베토벤의 갓난아기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아이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시냅스가 이제 조정을 거치는 그 발달 과정, 성장 과정이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프로세스를 변화시킨다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유전 관련된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서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유전자가 똑같이 프로그램돼 있지만 다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느 정도 타고나는 특히 이제 예체능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지만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이라는 건 학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뇌와 관련해서 뭐 천재 아이는 뭐 그 아인슈타인 아까 뭐 뇌 그런 것도 그러지만 아인슈타인 뇌가 어떻게 특별하게 생겼는지 알겠다고 막 죽은 다음에 그걸 막 계속 보고 그랬는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별거 그거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전의 영향이라는 건 세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전이야. 나는 이걸 너무 잘해. 유전이야. 뭐 근데 그런 거를 타고났다는 걸 스토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변명이 되기도 하고 나는 유전적으로 안 돼 이게. 근데 사실 뇌가 이 시냅스가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런 변명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변명은 아니죠. 그래서 유전자는 역할은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전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뇌과학보다는 조금 예. 이제 다른 예. 좀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쭉 이제 뇌인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인공지능을 보는 뷰가 있고, 예. 또 인공지능 분야에 보면은 거기도 소위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보는 어떤 뷰포인트하고 이제 자연대학이나 이런 예. 그런데 인지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뷰가 같은가요? 좀 차이가 있는가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태생 자체가 수학자와 공학자들, 컴퓨터 공학자들이 기계로 사람 뇌처럼 이렇게 기능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아주 과감하게 아무 대책 없이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이론적으로 뇌가 작동하는 법을 다 알아내고 정말 속속들이 다 알아내고 그거를 알고리즘화 할 수 있다면, 알고리즘이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 수 있다면 기계가 뇌처럼 작동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인공지능을 하는 공학자들이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뇌를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그거를 알고리즘화 하려고 뇌과학 박사하기도 하고, 아까 그 상상을, 해마가 없으면 상상을 못하는 그 실험도 데미스 하사비스가 박사학위 때 한 실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공지능 정말 뼛속까지 공학자인 사람들 중에는 저런 이건 머티리얼 자체가 다르다. 이거는 물에다가 이거 뭐 화학물질, 이걸 어떻게 컴퓨터가 하냐.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사비스 같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믿음이 강해요. 모든 뇌 작용은 알고리즘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흉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뇌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이게 신경망이라는 게, 이 기억이 파도 같아요, 파도. 파도 보셨나요? 예. 파도 보셨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네.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야, 저 파도 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우와, 저 파도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파도는 자기가 봤던 파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뇌의 기억이라는 게 약간 컴퓨터,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서랍을 열고 요 기억을 넣었다가 닫고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뭐 동창회 가서 이거 꺼내냈으면 서랍을 열고 꺼내서 얘기하고 다시 넣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보면은 거의 그 파도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정말 그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게 막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게임 옛날에 가족오락관이라는 데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이라고 이렇게 같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듣고 이제 알아맞추는 것처럼, 정말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저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정보 처리를 가지고 이 인지라는 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근데 컴퓨터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컴퓨터 기술로는. 왜냐하면 제가 책에 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뇌는 전체를 다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어느 정도 경험하고 모르는 건 때려 맞춘다. 그게 뇌의 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기억하려면 내가 그 군대 완전 군장하듯이 너무 이게 벌크업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그러면 생존할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갈 수 없고 빨리 뛸 수 없고 빨리빨리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퀴즈 프로에 나가서 내가 1등하는 게 목적이고 바둑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면 그거 하나만 파야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알파고가 엄청난 전기를 썼잖아요. 그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 이세돌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efficient한 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해마는 그렇습니다. 해마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엉성한데
또 그 안에 기억해야 될 건 다 담고 있는데 나중에 꺼낼 때 자기가 이렇게 맞춰야 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기억인데 어쨌든 이 변화하는 거를 대충 기억한 다음에 때려 맞춘다. 근데 지금의 컴퓨터는 그걸 못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패러다임을 공학자가 이해하게 되는데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뇌는 완벽한 걸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효율적인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그걸 완전하다고 썼는데요. 완전하다고. 완벽한 시스템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완벽하다면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완벽하잖아요. 매일 해가 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완벽하게 프리딕터블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지금 길가에 나가면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어떤 클로즈드 패스된 시스템에서 완벽한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책을 이렇게 보면요, 인공지능 얘기할 때는 지능이라고 쓰셨는데 뇌를 얘기할 때는 지능이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저 지능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IQ 검사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정의가 안 돼 있는 말이에요. 안 돼 있는 말인데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저희 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텔리전스란 건 뭐냐면 그냥 adaptation, 적응력이라고 보거든요. 생명체에게 인텔리전트하다는 거는 적응적인,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도 서바이벌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인텔리전스라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자연지능, 인공지능 이런 말도 쓰거든요. 뇌의 지능을 Natu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자연지능을 자연지능이 말이 됩니까? 지능은 다 자연적인 건데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안 왜 뇌를 얘기할 때 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뭐 이 얘기 하다가 그거 아니다 또 최근에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그 얘기 한동안 했는데. 그거는 아마 파충류의 뇌로만 구성된 사람은 없겠죠. 아니 뭐 진화의 흔적이 여기 다 남아서 안쪽은 파충류, 변연계 뭐 이런 거는 파충류의 뇌고. 그게 이제 이 대중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이제 뭔가 비유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뇌라는 게 처음에 요즘에 이제 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처음에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오랫동안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띠링띠링 하면은 침 흘리고 그죠? 그런 그 리플렉스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걸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조건 형성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학습들 그런 것들만 하는 게 사실은 진화상에서 이제 하등 동물들이죠. 하등 동물들이고 그런 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고 근데 환경이 되게 복잡해지고 자기의 그 천적들이 더 많아지고 서바이벌 하는데 생존하는데 좀 더 복잡한 스킬이 필요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침팬지 같은 애들 사냥하는 거 보면은 진짜 거의 그 원숭이들이 돌아갈 다 그 구역을 다 막아놓고 굉장히 작전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그런 침팬지들이 그런 밀리면서 그런 작전을 하거든요. 때로 모여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화적으로 점점 살기 어려워진 종들이 이게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얻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보면은 이게
이게 완전히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때는 요거만 있었으면 되는데 또 이제 생존이 하려니까 요게 또 더 탑재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엉성하게 막 이렇게 막 순두부 위에다가 막 무슨 두부 얹어 놓고 막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능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그런 특성을 진화 단계에 따라서 뇌에게 요구하는 환경이 니즈가 조금씩 바뀌면서 발달했다는 걸 설명할 때 아마 파충류가 가장 진화해서 오래됐으니까 파충류 같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 뭐 우리 뭐 포유류의 뇌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죠, 사실은. 예. 요새 이 뇌과학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작년인가 올해인가 나온 책 중에 그 뜻밖의 뇌과학 네. 이 많이 팔렸고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동안 이 얘기가 많이 퍼졌었는데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재미있으셨죠. 이 재미가 막 깔깔깔 이런 것만 재미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더 생기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쟤네들이 자꾸 여기서 연결되는 것도 같고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일찌감치 여기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마무리 멘트로 할까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다 그러고요. 타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될 때, 즉 고생을 해야 될 때 이게 다 앞으로 나의 생존 능력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대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학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오늘 새로 학습한 것도 많고 또 새로 알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교수님 이렇게 토요일 화창한 오후에 토요일에 책방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강연 또 질의응답에 성심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저자북토크 하셨어요? 책 내시고? 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포맷은? 네, 해보시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뭘 학습하셨어요? 이게 경험이 좀 더 쌓여야 돼요. 아직은 좀 새로운데 아직 익숙해지지는 않는데 또 최대한 제가 아는 걸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용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경험한다는 게 훨씬 더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좋은 경험이 됐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제 평소에 뇌인지 과학자로서라기보다 책을 낸 저자로서 오셔서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고요.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학문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빙산의 이제 일각만 얘기하고 밑에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얘기 안 해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항상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이래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것만 얘기해도 이해를 하실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없나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아마 마지막에 써져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매체에서 나오는 뇌과 관련 기사가 너무나 이렇게 치매는 벌써 기사에 따르면 다 극복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디어 극복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그 뉴럴링크 관련되고도 너무 과장해서 아무래도 기사라는 게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과장해서 쓰게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거나 일반 뇌과학 서적에 나온 것들의 기본적인 것만 조금 흡수하셔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게 쓴 것 같다는 게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외국에는 뇌과학을 한 사람들이 기자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된 과학적으로 정돈된 기사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된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교양으로서 그걸 갖추고 필터링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도 자꾸 이런 데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좀 가지고 계신 궁금증 중에 아까 뭐 파충류네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좀 너무 그래서 방송을 보실 때도 요즘에 뇌과학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이게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시려면 약간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제가 보던 체이나 책방에서 많이 읽으시고 북클럽에서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되게 고급 독자를 만나셨어요. 예. 네. 아니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다르죠. 좋았어요 네. 저는. 네. 예. 하여튼 이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오셔서 진지하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수님께도 여기까지 거론해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